이번 주 강의 제목은 현대박물관의 변화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현대박물관의 방향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미소니언 협회의 최근 활동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파 전시, 메시지형 전시를 하는 스미소니언의 방향은 앞으로 확대되어 전 세계에 일반화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별 해소를 위한 노력의 자세는 현대 박물관에서 하나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이 강의 후반에서는 앞으로의 박물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스미소니언의 동향입니다. 부제로 사회에서의 논의와 박물관이라고 다뤄봤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살펴봤듯이 미국을 대표하는 스미소니언이 미국의 과오나 차별 문제에 대해서 전시하는 것은 미국의 민주주의와 공정의 체현으로서 높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논의가 될 문제, 즉 사회적 이슈, 소셜 이슈를 다루는 것은 미국 내 보수파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비판의 표적이 되었던 전시 사례로서 에노라 게이 미국인의 생활, 과학 이 두 가지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이전인 1991년에 스미소니언의 국립미국미술관에서 열린 미국에서의 서부도 보수파의 반발을 샀습니다. 이 전시는 카탈로그의 부제로 프론티어라는 이미지의 재음미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영어로 Reinterpreting Images of the Frontier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백인이 본 프론티어의 서점운동이라는 기존의 사관에 대한 수정이었습니다. 이 사관이 어떻게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각인되었는지를 밝히는 전시는 보수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화면 속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 제작에 있어서 아메리칸 인디언의 의견을 청취한 것도 부당하다고 여겼습니다. 백인 혹은 유럽 측에서 본 역사인 기존의 미국 역사를 재음미하고자 하는 전시가 미국어로서의 서부 외에도 기획이 되었습니다.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200주년을 기념해서 1991년 국립미술관에서 개최한 특별전 1492년과 국립자연사박물관에서 개최한 신대륙과 구미호와의 상호 영향관계를 다룬 변화의 씨앗입니다. 화면 속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몇 종류의 전시는 보수파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1990년대에는 스미소니언의 신규 전시 제작비는 연방정부로부터 거의 예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스미소니언, 특히 국립미국역사박물관은 2000년에 취임한 화면 속 인물 스몰 총재 체제 하에서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티은행에서 온 은행가였습니다. 스미소니언으로서는 은행가는 처음 맞이하는 총재였으며 학계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습니다. 이 스몰 노선에 의해서 미국인의 내셔널리즘을 고양시키려는 전시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술 역사에 관한 전시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큐레이터들의 전출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정권
정권을 어느 정당이 잡든지 차별 해소라는 미국의 과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고, 이에 대한 스미소니언의 사명은 무겁기만 합니다. 국립 미국 역사박물관의 내셔널리즘 중시의 새로운 전시에서도 곳곳에 차별 문제에 대한 배려가 나타납니다. 나중에 설명하는 스미소니언의 흑인 박물관이 건립되었습니다. 예산 삭감, 우회 노선 등은 미국 사회의 위기를 반영한 것이겠지만은 미국 사회의 위기 때마다 스미소니언의 역할이 기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논쟁의 표적이 된 스미소니언의 전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 이어서 스몰 노선에서 국립 미국 역사박물관에 만들어진 전시, 그 다음에 신설된 국립 아메리칸 인디언 박물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소주제로 몇 가지 나눠서 살펴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로 국립자연사박물관의 특별전 변화의 씨앗입니다. 1991년에 오픈한 변화의 씨앗, 영어로 Seeds of Changes, 부제로 500 Years of Encounter and Exchange 라고 부제가 달렸습니다만은, 남미, 북미 대륙의 신세계 발견과 관련해서 식물, 질병 등을 소개하고, 9세기인 유럽의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일상생활 면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의 부제는 만남과 교환의 500년이라고 붙여졌습니다. 즉, 5 years of encounter and exchange입니다. 신대륙 발견은 미국인의 국토가 될 토지를 준비한 것임과 동시에 흑인 노예 노동의 토지를 조성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화면 속 그림은 변화의 씨앗 전시 카탈로그이지만 콜럼버스 이래 500년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옥수수, 각종 감자, 피망을 비롯해서 파프리카, 토마토, 수박, 호박, 이런 것들이 전부 미국 대륙이 원산지였습니다. 감자는 곡물류보다도 재배가 간단하고 가루를 낼 필요 없이 삶기만 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군대를 양성하는 데는 곡물보다도 감자가 편리하고 값이 저렴했기 때문에 감자의 도입은 유럽의 전쟁을 격렬하게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아일랜드에서 많은 이민이 유입한 것은 아일랜드에서 감자병이 발생해서 그로 인해 기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토마토 맛이 나지 않는 이탈리아 요리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이런 의미에서는 오늘날의 이탈리아 요리는 실은 신대륙 발견 이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미국인은 포테이토 칩, 팝콘이 없으면 TV를 볼 수 없을 정도라고 말하지만, 이런 의미에서 미국인은 유럽인의 후예라기보다도 미대륙 사람입니다. 변화의 씨앗 전시에서는 옥수수와 감자, 스파게티가 토마토를 만나다, 이러한 주제를 따라서 그러한 부분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시에서는 아스텍 문명의 번영 흔적도 소개되었습니다. 피사로, 코르테스 같은 침입자는 이 문명을 파괴하고 스페인, 포르투갈에 봉사하는 식민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대제국을 침입자가 간단하게 소멸시킨 것은 그들이 미 대륙에 없는 기마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가져온 전염병에 의해 토착민 전사들이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말이 등장하지 않는 서부극은 상상도 못하지만은 말도 유럽 사람들이 가져온 동물입니다. 성병인 매독이 신대륙에서 유럽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식물뿐 아니라 동물이나 질병도 유럽과 미국에서 교환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피도 서로 섞였습니다. 오늘날 중남미인들 다수가 혼혈인 것을 보면 그들은 정복자의 자손들이고 동시에 피정복민의 자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선조인 스페인 사람, 포르투갈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애정이 뒤섞인 아주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것은 사탕수수 공장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변화의 씨앗 전시에서는 카리브해 지역의 공장 노예 움막도 전시되었습니다. 변화의 씨앗 전시가 열린 1992년은 1492년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5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흑인 시민사회에 있어서 신대륙 발견은 미국 영광의 새벽이 아니라 고난의 시작이었을 것입니다. 콜럼버스 500주년 기념회에 있어서 사실 콜럼버스의 죄를 국제법정에 물어야 한다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변화의 씨앗은 이러한 목소리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은 500년 역사를 전시함으로써 미국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차별 해소를 위한 스미소니언의 노력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이 전시는 다수의 히스패닉 계통 시민이 살고 있는 미국의 스미소니언이 히스패닉 계통의 문화를 평가하고 존중한다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비히스패닉 계통 미국인이 이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호소이기도 합니다. 스미소니언이 차별을 해소하고 국민을 통합하려고 하는 노력이 변화의 씨앗 전시에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991년에는 변화의 씨앗과 연동해서 국립미술관에서 1942년, 정확하게 얘기하면 1942년 무렵이라는 전시가 개최되었습니다. 이것은 500년 전에 콜럼버스에 의한 신대륙 발견 무렵에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는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전시한 것입니다. 지중해 지역에서는 당시 지리상의 발견, 르네상스, 이슬람 제국 시대였습니다. 금광을 찾아 유럽에서 여행을 시작한 마르코 폴로는 명나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인도, 조선, 일본 이란 나라들의 문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게다가 남북 아메리카 대륙의 문명에 대해서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화면 속 그림은 이 전시의 어린이와 부모를 위한 가이드북입니다. 뉴스위크지는 콜럼버스 특집호 두 세계가 만났을 때 콜럼버스의 항해는 어떻게 동서세계를 바꾸었는가를 발간했습니다. 화면 속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의 씨앗뿐만 아니라 1492년 무렵 이 전시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입장이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미국인은 지식층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계의 지리, 역사, 문화에 대해 관심도 지식도 적었습니다. 인기를 끈 이 두 전시는 미국 시민의 관심과 시야를 넓히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들 전시는 스미소니언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미국 시민에게 준 선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야기, 익스터널리스트의 전시입니다. 부제로 미국인의 생활과학이라고 달았습니다. 미국의 과학 역사를 다루는 전시는 1970년대부터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과학의 성과를 진열하고 분류하는 전당풍의 전시로 하려고 했습니다. 1979년에 케네디가 관장이 된 이후 화면 속 인물 모레라 등 신세대 큐레이터에 의해서 계획은 사회파 전시로 그 방향이 수정되었습니다. 이 전시는 익스터널리스트 역사의 전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에 전시한 미국인의 생활과학은 면적 약 1170평방미터라는 대규모 전시입니다. 이 전시의 도입부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정치, 비즈니스 혹은 종교와 마찬가지로 과학도 미국 역사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오늘날 과학과 기술은 미국 문화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 125년 동안의 과학과 기술이 반드시 발전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대부분의 미국인은 믿게 되었다. 20세기가 끝나갈 무렵 사람들의 이러한 확신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들은 과학이 이익과 함께 본질적으로 해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미국인의 생활과학 전시는 미국의 1876년 미국 독립의 해 이후에 과학과 발전에 관한 견해의 변화를 밝히는 것이다. 과학과 기술에 대한 책임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21세기를 향한 도전이다. 과학, 기술과 사회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전시에서는 과학의 발견만을 떼어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과학시대에 살고 있는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미국 시민이 노력한 역사상의 사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전시에서 주요 관람객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은 과학자가 아닌 일반 시민입니다. 특히 기존에는 과학 지식에서도 과학 연구에서도 가장 거리가 먼 사람들, 즉 여성과 흑인 외에 소수민족이 과학의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전시 입구에는 유럽 계통, 아프리카 계통, 스페인 계통, 아시아 계통 등 다양한 민족성인 미국 시민이 미국인의 생활에 있어서 과학이란 무엇인가? What is the science in American life?를 토론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들 군상을 제시한 의도는 관람객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입장에서 이 전시를 보고 있습니까? 미국과 과학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당신의 입장 이외에 어떤 입장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게다가 제1부 연구실 과학의 도래, 영어로 Laboratory Science Comes to America는 1876년부터 1920년까지를 다루고 있고 당시의 다양한 과학자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9세기 말에 존스 홉킨스 대학의 램슨의 과학실험실이 재현되었습니다. 램슨은 화면 속 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램슨은 이 대학에서 이공계 대학원 과정을 만들어서
많은 박사들을 배출을 했고, 또한 그들은 공공기관, 공업, 대학 분야에 근무했습니다. 기존의 과학 연구는 월급을 받고 하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램스는 과학자의 직업화를 추진한 인물입니다. 그의 제자로 인공 감미료 사카린 발명자인 펄 베르그는 연구 결과로 돈을 버는 것을 악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과학지상주의자인 램스는 여기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카린 발명 선취권을, 즉 특허권을 둘러싸고 양자는 격론을 벌였습니다. 전시에서는 램슨이 펄 베르그에게 보낸 편지가 소개되어 있고, 과학자의 실태를 관람객이 알 수 있도록 전시해 두었습니다. 또한 램슨의 제자들 사진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백인 남성이 대부분이고 여성이나 소수민족은 사실상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램슨 연구실과는 대조적인 버지니아주의 햄프톤 학교가 소개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원래 노예였던 흑인에게 자유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학교로서 1868년에 화면 속 인물 브라운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이곳에서의 과학교육은 과학의 응용이 목적이었고, 졸업생은 농업에 종사하거나 교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 번째로 공공기관에서 말하는 과학자가 소개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전염병, 음료수, 식품 등의 위생 문제에 도시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민이 전문가의 의견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과학자 중에는 수질 오염을 검사하는 편리한 기구를 만들거나 식품 속 혼합물을 조사하는 동호회 조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전시에서는 MIT 최초의 여자 졸업생 화면 속 인물 엘렌 리처즈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녀한테 배운 많은 여학생이 공공기관에서 화학관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합성화학의 시작인 석탄화학과 콜타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콜타르에서 합성된 감미료 사카린, 합성염료, 인디고는 당시 하이테크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의약품, 방부제, 폭약, 독가스가 콜타르로 만들어졌고,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콜타르를 원료로 하는 염료 공장은 국방 병기 공장이 되었습니다. 석탄화학은 오늘날 석유화학의 원조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심리과학 전시입니다. 1차 세계대전 전부터 과학자들은 인간의 지능을 계측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두개골의 크기 등을 측정함으로써 지능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험 결과는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제2부 진보의 과학입니다. 영어로 Science for Progress. 이 진보의 과학이 다루는 1920년부터 1940년 시기에는 과학자는 사회에서 권위 있는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고, 과학은 도덕적인 면도 포함한 사회의 진보와 보다 나은 세계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에 의하면 이렇다고 하면서 Science says 라고 하면서 하면 대체적으로 논의가 정리되고 상품이라면 잘 팔리게 되었습니다. 1939년 세계 박람회에서는 과학을 통해서 보다 나은 생활을
영어로 Better Living Through Science가 하나의 표였습니다. 한편 1925년에는 성서설에 반하는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한 주법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공립학교의 생물교사 화면 속 인물 스콥스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일명 몽키 재판이라 불렸던 사건입니다. 이 스콥스 재판을 전시에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전시 스폰서였던 미국 화학회와 스미소니언의 대립점의 하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과학자의 이미지로서 자신의 연구에 몰두하는 남성 연구자이고 흰 가운을 입고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이미지가 정착을 했습니다. 이미 이 시기에는 과학자는 기업에 채용되어 근무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학과 과학자의 이미지는 좋았습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장래 직업으로서 과학자가 되는 것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장래 뛰어난 과학자로 만들기 위한 과학 완구가 발매되었습니다. 이들 완구 박스에는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착용한 모습의 소년이 그려져 있었고 소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남성의 소유물이고 과학자는 남성이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광고나 박스에 소녀가 등장하는 것은 1950년대가 되어서부터입니다. 게다가 연구자가 아닌 실험실 보조원이었습니다. 제3부 2차 세계대전의 과학동원입니다. 영어로 Mobilizing Science for War 2차 세계대전의 과학동원은 1940년부터 1960년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과학연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에서 전후부터 관, 산, 학, 이 3자 복합에 의한 대규모 조직이 만들어지고 정부 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원자폭탄 개발의 맨해튼 계획은 이 시기의 중요한 사적이었습니다. 맨해튼 계획 이전에 빅사이언스 프로젝트로서 페니실린 양산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는 백인 남성뿐 아니라 흑인들, 소수민족, 여성도 이들 프로젝트에 동원되어 일했습니다. 이 전시에서는 나가사키 원폭 플루토늄 개발 경위를 로렌스의 사이클로트론, 페르미의 임계로, 군과 듀퐁사에 의한 플루토늄 제조에서 원폭 투하까지 순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람객은 이곳에서 시카고 CP1 원자로에서 저봉을 뽑아서 임계로 하는 작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빅사이언스는 전후에는 냉전과 군비 경쟁 속에서 확대되었습니다. 핵이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아토믹 표시의 넥타이, 수영복, 사탕, 자동 판매기가 등장했습니다. 반면에 핵폭탄이 미국에도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퍼졌고 핵 공격에 대비해서 가정용으로 1,800달러나 하는 핵 방공호가 판매되었습니다. 이러한 방공호의 사례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방공호를 준비하도록 권유하는 것은 1960년대 초반까지 보이스카우트 활동의 일환이기도 했습니다.
제4부의 천연물보다 과학 인공물을, 영어로 Better Than Nature는 1950년부터 1970년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20년대부터 과학에 의해 플라스틱 외에 새로운 제물이 생산되었고, 또한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에 의해 소비자의 욕구가 억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후에 소비 붐이 일어났습니다. 합성재료, 원자력 발전, 여성용 피임량이 소비되었고, 자연물보다도 인공물, 합성물이 우수하다는 사고가 우세했습니다. 전시에서는 뉴멕시코 엘버커키의 한 가정이 사례로 소개가 되었고, 합판건재, 리노리움, 갑판, 가전제품과 아름다운 부엌, 폴리에틸렌 제품, 염화비닐 제품인 LP 레코드 등 다양했습니다. 이 낙천적인 가정도 핵폭발에 의한 방사성 투하물의 그림자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녹색 잔디로 둘러싸인 집은 실은 살충제의 효과였던 것입니다. 경구용 피임약 필이 제3세계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개발되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출생률이 높고 이것이 공산주의의 온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필은 선진국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피임약 필이 없었더라면 미국 여성들의 취업 인구는 계속 적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연을 통제하기 위한 약이 인간 사회를 바꾸게 되었으며, 이것은 과학과 사회의 상호작용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피임이나 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몇몇 주에서는 금기시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자연을 과학이 통제하는 신화가 형성되었지만, 화면 속 인물 카슨은 1962년 침묵의 봄 사일런트 스프링에서 농약 등의 사용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무제한의 DDT 살포의 후유증이 환경 파괴는 물론 인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 현재화했습니다. 야생조류가 이상한 모양으로 죽어가는 것을 묘사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침묵의 봄은 미국 시민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과격한 홍보 전략가라는 이름표가 붙었고 박해를 받았지만은 오늘날에는 식물 연쇄를 통해서 인간에게 농약 피해가 생긴다는 그런 정설이 되었습니다. 제5부 국민의 눈에 비친 과학입니다. 영어로 Science in the Public Eye는 1970년 이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미디어를 통해서 과학의 최근 성과를 가정에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시에는 TV로 보는 아폴로 11호 달 착륙 장면, 달 표면에 둔 레이저 반사경 예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스마일섬, 챌린지호, 체르노빌 등 사고나 재해가 TV나 잡지로 보도되었습니다. 시민들의 환경 문제 의식이 높아짐과 동시에 과학자, 전문가의 권위에 의문을 제시하는 것이 금기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과학 자체가 선이든 악이든 과학의 결과가 시민의 생활이나 생명에
생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민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존홀, 초전도 입자 가속기, 유전자 공학, 이 세 개도 과학이 시민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1억 달러를 하는 초전도 입자 가속기 예산은 연방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국민은 실제적인 이익이 없는 거대 과학에 국비를 사용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프레온에 의한 오존홀 발생은 우리가 일상에서 평소 하고 있는 것의 결과가 엄청난 재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례입니다. 냉동기용 인화성 가스 대신에 개발된 안전한 프레온이 문제가 되리라고는 과학의 아이러니입니다. 이 전시에서는 대체 프레온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탠리 코헨이 처음으로 실시한 유전자 조작에 의해 클론을 만들거나 원하는 대로 생물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토마토에 내한성 유전자를 주입시키거나 생물에서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만드는 등 이러한 사례에서는 커다란 플러스 결과가 약속이라 된 것처럼 보입니다. 흘러나온 석유를 먹는 박테리아가 유전자 공학의 최초 특허였습니다. 전시에서는 유전자 공학이 무엇을 초래할지를 생각하려고 하는 시민의 움직임을 비디오로 볼 수 있습니다. 전시 주제 앞으로의 전망, 영어로 Looking Ahead 라는 제목을 단 이 마지막 부분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30년 전까지는 미국인은 과학이 가져다준 성과에 만족했고 과학을 진보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가 되어서는 관점이 바뀌었고 과학이 미국인 생활의 이해와 관련된다는 점을 의식하게 되었고 과학의 행방이 시민 스스로가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미국 시민은 과학을 과학자에게만 맡기지 않고 과학의 덕실을 따지게 되었습니다. 이 전시에서는 각 부분에 상호작용형 전시가 있고 관람객 자신이 움직이고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전시 출입구 반대편에는 핸즈온 코너가 있고 전시에서 보여준 토픽에 관한 20종류의 실험을 자신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5살 이상의 어린이가 참가할 수 있고 12살까지는 어른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학과 바이오 기술에 중점을 두었고 전시에 맞추어 다음과 같은 실험이 있었습니다. 제1부에서는 연구실 과학의 도래라는 주제입니다. 식품 첨가물, 물의 순도 실험, pH 측정 등입니다. 2부는 진보의 과학이라는 제목으로 합성 섬유와 천연 섬유의 비교, 1940년대와 1950년대의 라디오 부품 비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3부 주제 2차 세계대전의 과학 동원입니다. 가이거 밀러 계수기를 이용한 주변 방사선 수준 측정이 소개되었습니다. 제4부에서는 천연물보다도 과학 인공물을 흘러나온 기름을 처리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부에서는 국민의 눈에 비친 과학이라는 주제로 자외선 차단 방법, 탄산가스와 그 처리, 촛불 끄기와 석회수에 의한 흡수에
이러한 내용들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망에서 양의 흉선 DNA 분리, DNA 지문을 이용한 범죄 수사, 이와 같은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이곳에는 박물관 직원이나 자원봉사자가 관람객과 직접 대화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핸즈온 전시에 의해 미국인의 생활과학은 시민과 어린이가 과학에 친근해지는 공간을 만들었고 업계도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인의 생활과 과학은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미국 사회에서 과학의 의미를 다면적으로 검토하고 있었고 역작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시는 다음과 같은 논쟁을 초래했습니다. 전시 주제 미국인의 생활과학의 스폰서였던 미국 물리학회와 미국 화학회는 반발했습니다. 과학기술관의 변화를 언급한 미국인의 생활과학을 과학기술을 비하하는 것으로 봤던 것입니다. 이 전시 책임 큐레이터였던 모레라는 역사 수정주의자, 포스트 모던 구조주의자라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특히 미디어 등을 동원한 공격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미국인의 생활과학을 둘러싼 사건의 추이는 에노라 게이 전시와 닮았습니다만 미국인의 생활과학에서는 결국 전시 내용에는 커다란 변화는 없었습니다. 미국 물리학회와 미국 화학회는 과학기술을 장밋빛으로 묘사하는 전시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화학이 사람들에게 덕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전시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과학이 사람들의 논쟁의 표적이 되는 것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학회는 반발했고 스미소니언의 큐레이터와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화학회는 530만 달러를 이 전시에 기부했습니다. 전시 내용 대부분이 화학 관계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전시에 과학의 신성한 플레이스테이지를 제시해서 영광을 칭송하는 전당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램선과 펄 베르그의 응수 같은 실태가 시민들에게 알려지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추락한 천사로 묘사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과학의 의미도 그 전시도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받아들이는 방법이 다르다는 멀티플 인터프리테이션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약 20년이 지나서 연구활동에 대한 공적 예산이 삭감되고 과학기술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과학자는 첫 번째, 과학기술은 초보자, 즉 시민은 알 수 없는 것이고 정치를 초월한 특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과학기술은 풍요로운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 언제나 선이라고 묘사하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초전도 입자 가속기에 대한 예산 할당을 의회가 취소하고 과학기술을 성역으로 삼는 첫 번째 신화가 무너졌습니다. 즉 과학기술은 초보자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정치를 초월한 특별한 것이라는 신화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과학자 기술자는 과학기술 연구에 있어서 위기의 시대가 다가올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신화 두 번째를 강조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즉, 과학기술은 풍요로운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 언제나 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인의 생활과학 전시에 미국 물리학회와 미국 화학회가 반발한 데에는 이러한 위기감이 배경에 있었습니다. 강한 불만을 갖고 있으면서도 미국 화학회가 이 전시 실현을 허락한 것은 이 학회가 1876년 이후로 화학박물관 설립을 기본 목표 하나로 삼으면서도 실현하지 못한 경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미소니언의 박물관에서 화학 관련 대규모 전시를 하게 되면 이 학회의 숙제를 상당 부분 해결하게 됩니다. 스미소니언의 화학 전시가 있는 장점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화학회가 사전에 화학박물관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국립 미국 역사박물관 관람객의 10분의 1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인의 생활과학은 전시 후 많은 관람객이 방문을 했고 어린이들의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스미소니언 큐레이터에게 압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는 근본적인 수정 없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익스터널리스트 전시인 에노라 게이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원폭 투하가 잔악한 행위였는지 아니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필요했는지가 논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역사의 정설의 부당함을 바로 세우는 전시, 특히 미국 역사상의 잘못을 밝히는 전시가 사회적 공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립박물관에서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점입니다. 스미소니언의 큐레이터들은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1980년대부터 전시를 만들어 왔습니다. 전시 주제 미국으로서의 서부 보다 안전한 국민 통합, 부제로 재미 일본인과 미국 헌법, 에노라 게이, 미국인의 생활과학은 그러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인으로부터 반발이 많았습니다. 미국 내에서 반발이 많았습니다. 보스파에 의한 큐레이트 공격을 부당하다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은 나라를 대표하는 박물관에서 나라의 역사를 부정적인 면을 전시하는 것은 가능 혹은 타당한가라는 의문입니다. 일본인이 에노라 게이에 대한 미국인으로부터의 반발을 비난한다면 역사상의 일본의 부정적인 면을 일본의 국립박물관에서 자체적으로 전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스미소니언에서 1년의 메시지형 전시, 사회파 전시는 국민의 분열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 미국에서 특수하게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7.3.1 부대와 세균전쟁, 남경 대학살, 조선인 강제 연행, 종군 위안부 등의 전시가 일본의 큐레이터의 손에 의해서 동경에 있는 국립박물관에서 개최할 수 있을까요? 답은 100% 노라고 할 것입니다. 사회적 공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라의 위신에 상처를 입히는 전시가 국립박물관에 죄송합니다. 국립박물관에서 개최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박물관에서 정치에 관계하는 주제를 전시하는 것은 박물관 밖으로부터 반발을 불러올 것이고
정부의 의향에 반하는 전시를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느 나라든 박물관에 돈줄을 지고 있는 것은 매우 보수적인 사람들이 되기 쉽기 때문에 설립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중립 전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미소니언의 메시지형 전시, 사회파 전시는 세계로 확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스미소니언의 익스터널 리스트 전시는 하나의 모델로서 세계의 박물관에 영향을 계속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이외의 박물관 사람들 속에도 체제순환 박물관 노선을 부중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헤더슨은 제3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를 주제로 해서 1968년에 스웨덴에서 실시한 순회 전시 아름다운 순간, 영어로 Beautiful Moment, 이 전시의 반발을 사례로 들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젊은이를 자극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작은 주제, 최근의 국립 미국 역사박물관에 대해서 박물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